네, 어서 오세요. 프랑스의 필립 6세가요, 1337년에 영국 땅이었던 그 초록색 기엔 가스코니를 몰수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화가 났죠. 그래서 필립 6세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충돌을 전면전은 벌이지 않고요. 한 10년간 마치 개들이 서로 짖다가 싸우고 개들이 짖다가 싸우는 것처럼 적당히 으르렁대면서 10년을 보냈어요. 결국은 전쟁은 하게 되죠. 1346년 8월 26일 백년전쟁에서 개막전이라고 하는 크레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프랑스가 단 하루 만에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귀족으로서는 버클리, 그레이 가문, 탈버트 가문, 클링턴 가문, 몬테규 가문이 참여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2만 군대가 프랑스의 5만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궁수들이 창기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보병이 기병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준 아주 유명한 전투죠. 크레시 전투가. 이 프랑스의 그 필립 6세는 전장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도망치라고 놔두고 프랑스 전진 기지로서 칼레라고 하는 곳을 포위를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레 시민들이 1년 동안 방어를 했어요. 도시를. 하지만 1347년 에드워드 3세는 결국 도시를 접수하고 말았죠. 그 도시를 포위했어요. 굶겨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칼레 시민은 결국 협상을 하려고 6명의 부르주아 대표를 보내가지고요. 에드워드 3세한테 보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장 프라사라고 하는 그 연대기 작가가 되게 이 사람들을 그 영웅시했어요. 이 거대 부르주아들이, 돈 많은 부르주아가 자진해서 6명이나 모아갖고 에드워드 3세한테 처형당하는 대신 칼레 시민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어디 증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뭐 그런 그 신화들이 막 생겨났어요. 뭐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이렇게 자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이 대부르주아들을 살려달라 그래갖고 살려줬다. 다 증거 없는 소리고요. 단지 칼레의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협상하러 나간 부르주아가 6명이었는데요. 이 부르주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상징화된 게 19세기였어요. 부르주아 시대.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칼레 시민들이 신화화, 영웅시화 돼갖고 이 칼레 시장도 오기스트 로댕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만들어줘갖고 칼레 거다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앵글로 섹슨 국가들, 영국, 미국,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모두 다 이 작품을 모방을 해가지고 12개나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뿌렸다고. 이게 바로 옛날 중세는 엉터리고, 중세 때도 귀족이 아니라 부르주아들, 즉 자본가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홍보 제품이라고 이게. 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예술도 해다가 갖다가 써먹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오기스트 로댕도 잘 모르고 만든 거예요. 돈 많이 벌었지 뭐, 로댕은 이거 갖고. 아무튼 그 전쟁에서 도망친 필립 6세가요, 쪽팔렸죠. 4년간 뭔 일을 못했어요. 응? 4년 후에 죽어버립니다. 1350년 아들 장 2세가 왕위에 올랐죠. 이 장 2세 이 초상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1350년 전후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럽 왕으로서 최초의 인물 초상화였습니다. 옛날에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요, 인물 초상화를 그리질 않았어요. 항상 여러 사람이랑 같이 그렸죠.
게다가 그림이요, 이 수염 난 것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리얼리즘 초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목적이 아닌 최초의 인물화로서 이게 장 2세 초상화가 유명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옆모습을 그리죠. 이게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때는 인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는데요. 당시에는요, 이 정면으로 그림을 못 그렸어요. 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불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못 그렸습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 왕실이 그만큼 약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장 2세가 뭐 사진이라도 박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이 당시에 프랑스 왕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왕실의 돈도 없고 기사 귀족들이 수백 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투원 모집도 어려웠고 이런 불안한 상황을 틈타 가지고 에드워드 3세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뿐만 아니라 필립 4세 저 외증손자 그리고 프랑스 왕 장 2세의 사위 나바르의 왕 샤를 2세마저도 프랑스 왕이 계승권을 주장했다고. 저 멀리 스페인 가까이 있는 곳을 바스크 근처에 있는 그 영지 갖고 있는 놈이 나라가 약해지니까 별 듣보잡이 다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다행히도 1347년부터 패스트가 창궐해 가지고요. 영국이 몇 년 동안 그 프랑스의 약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도 전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오히려 프랑스를 도와준 꼴이 됐죠. 그래서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기간 동안에 장 2세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었죠. 아무튼 외가쪽 핏줄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그 살리카법, 프랑스법을 영국하고 이 나바르의 그 샤를르 2세는 깡그리 무시했다고요. 응? 어디 는 깡패 같은 놈들이 다 있냐고. 영국하고 나바르에서는 딸의 아들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그건 니네 사정이고 프랑스는 안 그렇다니까. 왜 남의 나라 국법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 국법을 들이대냐고. 게다가 에드워드 3세하고 장 2세는 서로 친척지간이지만 이 나바르의 샤를르 2세는 프랑스 왕 장 2세의 사위예요. 사위. 이 사위 놈이 말이야.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 2세가 자기 사위를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게다가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랬냐면 공개적으로 향후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는 영국 편에 서겠다 그랬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매국노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뭐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장 2세는 3부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소비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품을 만들어내는 노동 부르조와 또 물품을 유통시키는 상업 부르조와 모두 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죠. 세금을 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킬 거 아니겠어요? 이 왕이 또 금이 덜 들어간 금화를 이전 가치로 같이 돌려가면서 통화 가치를 하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 부르주아가 더 화가 나죠. 당시 부르주아 그러니까 뭐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9세기 이후의 버릇인데 19세기 이전의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노동하는 부르주아하고요. 또 유통하는 부르주아. 근데 유통하는 부르주아는 금융까지 만졌기 때문에 상업 부르주아가 훨씬 더 부자죠. 그리고 국제무역을 지향을 했고 세계화주의자는 바로 상업 부르주아들이었고 노동 부르주아는 산업자본가들, 기업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페르나운드 브로델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기업인과 자본가의 차이점. 그걸 얘기하는데 산업 부르주아는 기업인이었고 상업 부르주아는 자본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주아가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 중세에서는 부르주아가 어떤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19세기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금융 부르주아 따로 있고 산업 부르주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은 거로 봤다고. 그래갖고 자본론이 바로 세계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냈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상업 부르주아들이 이 자본가들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부르주아들이 이제 화가 좀 났죠. 그래도 애국심만 있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애국심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상업 부르주아들이. 1355년 삼부회가 한 번 더 열려요. 그때 파리 상공회의소 소장 이 거대 상업 부르주아 앳데 있는 마르셀이 왕한테 뭘 요구하냐면 금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왕실의 재정과 군대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삼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화폐 발행권도 삼부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 무슨 개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앉아 있어. 프랑스에서 삼부회는 영국의 의회가 아니에요. 영국의 의회는 왕에 대항하는 견제기관이지만 삼부회는 왕의 자문기관이라고. 어디 건방지게 자문기관이 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을 내걸 수가 있느냐고요.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별 개똥 같은 것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령만 만들어주면 영국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모으겠고 3만 군대를 모아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고. 장 이스로스는 어떻게 해요? 이 건방진 놈의 자식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는 해놓고 도장은 안 찍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갔어. 근데 세금은 전혀 거치지가 않아. 이렇게 복잡한 시절이 있었다고요. 게다가 나바리의 샤를 2세 이 사위놈은 자꾸 왕이 계승 문제를 떠들고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왕세자한테 가서 자꾸 속닥거린다고. 그래서 왕세자랑 같이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샤를 2세 머리채를 끄집어갖고 저 새끼 나오라 그래갖고 저 체포해갖고 저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매국노 대역죄인이라 그래갖고 그렇게 쳐넣어버렸어요. 왜 영국 편인 샤를르 2세를 감옥에 쳐넣느냐고 핑계 삼아 프랑스 남부에서 에드워드 3세 아들 흑태자가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르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르도는 이제 그때 그 영국군의 진영이거든요. 툴루즈를 지나갔고 북쪽으로 진군해서 약탈을 행하고 있었다고. 그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푸아티에까지 올라와요. 이 흑태자가 이 영국 군대를 끌고 거기에는 나바르 출신 그 용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죠. 1356년 9월 19일 이 푸아티에 도달한 흑태자에 맞서서 프랑스 왕 장 2세가 아들 3명을 모두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왕자와 함께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필립 6세가 전쟁 도중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쪽팔려서 도망 안 쳤어요. 밀리는 거 알면서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후퇴시켰죠. 후퇴시키고 막내 아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전쟁터에 기사복을 입고 나간 막내 아들 나이가 13살이었다고요. 이 필립 왕자와 함께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흑태자한테. 이 장 2세 왕을 포로로 잡으려고 10여 명이 넘는 영국의 기사들이 왕의 갑옷을 서로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왕은 끌려가면서 뭐라 했냐면 좀 놔라. 이 갑옷 좀 놔라. 당신들 모두에게 인질금이 돌아갈 거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당신들 왕한테 나를 조용히 데려가다오. 그랬습니다. 왕의 인질금은요. 보통 한 나라 국가 예산 2년치였어요. 그리고 보상금은 어마어마했죠. 왕을 잡으면. 영국은 경사난 거예요. 이 경사가 또 어디까지 나냐면 왕자 필립을 체포했잖아요. 12명의 백작도 체포했고요. 79명의 후작을 체포하고요. 2,000명의 기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각자 이 귀족 기사 가문들은요. 후작도 그렇고 백작도 그렇고 인질금을 개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 가족들이 에드워드 3세한테 갖다 바쳐야 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영국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래갖고요. 이 중세 전투가 죄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고요. 다 인질금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젠코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돈이 안 되는 포로들, 일반 군인들을 모두 포로 잡아서 싹 죽여버렸죠. 그리고 돈이 되는 기사들만 잡아다가 영국으로 끌고 가서 인질금을 받아냈다고요. 그런 헨리 5세를 좋은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영국인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라고 이게.
아무튼 프랑스 왕세자 샤르는 전장에서 후퇴해서 도망을 쳤죠. 그때 왕세자 나이가 18세였어요. 왕실은 돈이 없죠. 왕의 인질금을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파리 부르주아들이 마련을 해줘야 됐습니다. 돈이 제일 많았으니까. 파리의 거부 에티enne 마르셀 이 기회를 틈탔죠. 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본가놈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왕실 재무관들이 금의 함량을 속였으니까 이 죄를 물어 재무관들을 해임시켜라 그랬고요. 왕실 내각을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다오. 이랬다고. 이 무슨 깡패 같은 짓이냐 이 말이야.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별걸 다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삼부회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고 말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금의 함량을 속여서 화폐를 찍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삼부회에 그 감사를 받으라 그러냐고. 이럴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왕세자로서. 하지만 왕세자는 과세 문제하고 재정에 관한 문제는 삼부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랬지만 절대 당신들을 내각으로 부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각의 삼부회가 참여하면 왕이 왜 있냐고? 왕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했어요. 말만 알았다 그래 놓고 도장은 안 찍었죠. 그래서 에티enne 마르셀 파리 시장하고요. 이 왕세자하고요. 서로 의견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도장을 안 찍으시면 이 파리 전체에 파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말 한 그 다음날 파리의 전체 상인들과 가게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세금도 못 내고요. 과세도 안 되니까 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랬다고.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왕세자가 알았다고. 과세 문제, 통화 문제, 내각 문제 모두 다 고민을 하겠다고. 특히나 내각 구성 문제 내가 최대한 받아들여 보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파리에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에티enne 마르셀은 또 뭐까지 요구했냐면요. 아버지 장 2세가 감금한 나바르의 샤를 2세도 석방하라 그랬어. 지가 뭔 권리로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적대 세력을 다시 끌고 오겠다고? 왕과 왕위를 요구하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나바르 쪽의 왕과 서로 충돌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잔머리도 그렇게 굴린다 이 말이죠. 결국은 1357년 겨울에 나바르의 그 샤를 2세가 감옥에서 탈출을 해버렸다고. 이거 에티enne 마르셀이 도와준 거죠. 만약에 프랑스의 장 2세가 영국에서 체포돼 갖고 포로로 잡혀있기 망정이지 프랑스의 왕으로 있었으면 탈출한 그 즉시 목을 베버렸겠죠. 하지만 왕세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자기 매형이잖아요. 아버지의 사위고. 하지만 아버지의 정적이라고요. 그래서 파리에는 프랑스 왕세자, 아버지의 정적인 샤를 2세, 3부의 대표 에티enne 마르셀이 함께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파리 시장 마르셀은 말이에요. 샤를 2세가 영국 편인 것을 잘 알면서 파리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 그를 풀어줬다 그 말이죠. 이거 애국심이 있는 놈의 한 행동인가요 이게? 게다가 나바르의 샤를 2세는요. 미리 오래전부터 영국 에드워드 3세랑 협상해가지고 프랑스가 영국으로 넘어갈 경우에 자기는 노르망디 땅을 가져가겠다고 서로 약정을 한 적이 있다고.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영국군과 나바르군, 플랑드르군, 스위스군, 그래서 프랑스 양민들을 약탈하는 와중에 에티enne 마르셀 이 파리 부르주아들은 말이야 해방군을 설립을 해서 쿠데타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이 위험천만한 시절에 파리의 수공업자들도 마르셀이 나눠준 적색 흑색이 들어간 모자를 쓰고 쿠데타에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이 순진한 파리의 작은 소상공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왕세자는 외로웠죠. 노르망디의 영국군도 피하고 에드워드 3세 영국군도 피하고 흑태자의 영국군도 피해가면서 지방 순실을 하면서 자기를 지원해줄 귀족 기사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더 뭐라 그랬냐면 영국에서 체포된 아버지 장 2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 에티엔 마르셀 파리 시장하고요. 이러이러한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거 거부한다고 편지를 보내주세요. 왕세자의 권한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제가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어 주세요. 아,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요. 응? 이 왕세자가 참 18살밖에 안 된 이 왕세자가요. 참 이게 지혜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일단 면피는 하고요. 에텐 마르셀한테 면피는 하고 뒤로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고 그랬다 그거죠. 예. 그리고 에텐 마르셀한테 이 왕실의 주권을 반 이상 넘겨버리면 이게 영국군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샤를르 2세가 영국 편이니까 샤를르 2세는 또 에텐 마르셀 편이고 이 세 놈이 다 같은 편이잖아요. 에드워드 3세 영국 왕, 샤를르 2세 나바르 왕, 그리고 에텐 마르셀 파리 시장 모두 영국 편이야. 왕세자만이 프랑스를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 주변에서 이렇게 순시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를 이제 에티엔 마르시 봤어요. 도장은 안 찍고 왕세자가 자꾸 외유를 한다고? 안 되겠어. 1358년 2월 22일 3천 명의 사람들을 파리 남동부 나시옹이라는 곳에다 모아가지고 파리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적색 흑색 모자를 쓰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10세기 이래 왕실 본가가 있던 이 시떼라고 하는 것, 파리 세느강 중앙에 섬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에 시떼라고 하는 게 팰리스가 있습니다. 시떼 팰리스에 쳐들어갑니다. 거기에 왕실 본가가 있었거든요. 루브르궁에서도 본가가 있었지만 저게 제일 커요. 오래됐고요. 왕세자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프랑스 왕국 역사에서 처음 있던 일이에요. 왕세자가 말렸죠. 파리 시장 이런 행동은 영국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항의했습니다. 에티엔 마르셀은 왕세자 바로 근거리에서 이 경호대장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2명이나. 이 경호실장들의 이 피가 왕세자 옷까지 튈 정도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왕세자는 자비를 구했죠. PT에 자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에티엔 마르셀이 툭툭 걸어오더니 저런 놈들은 죽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왕세자 머리에 쓰였던 흑색 백색 모자, 왕실을 상징하거든요. 그 모자를 딱 벗기고 적색 흑색 자기네들 파리 부르주아 모자를 딱 씌웠어. 그래서 왕세자의 모자는 자기가 써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가 왕실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전쟁 와중에 말이야. 부르주아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웠다 이 말이죠. 감히 기업인이 자본가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기시감이 있죠. 430년이 지나면 1792년 자코방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르이 16세를 찾아와서 빨간색 이 파리를 상징하는 빨간색 모자를 씌웁니다. 루이 16세한테 430년 전에 했던 행동이랑 똑같아요. 역사는 이렇게 디테일마저도 반복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잠깐 볼까요? 14세기 적색과 흑색의 파리 부르주아 컬러는 19세기 공산주의 컬러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감수성이 그래요. 제가 전에 문화인류학 영상을 한 4-5개 만든 적 있죠. 음식, 시간, 공간, 제스처, 색깔 이거 1000년 이상 잘 안 변해요. 예, 그렇습니다. 14세기 프랑스 왕실 컬러는 백색과 청색인데요. 이게 19세기 왕당파 색깔이에요. 그리고 20세기서부터는 유럽 우파 정당 컬러로 바뀌죠. 그 좌파 정당 컬러는 적색부터 분홍색까지 패러다임이 다양하죠. 프랑스 혁명 때 파리 부르주아들이요 적색과 청색을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파리 부르주아들이 다시 말해서 왕실의 권력도 탐하고 민중의 동의도 얻겠다. 그래서 청색 적색을 딱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혁명이 다 끝난 다음에 1830년 이후죠 아마. 예, 백색을 집어넣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왕실의 권력까지 가져가서 이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을 했다고. 난 프랑스 국기만 보면요 피냄새밖에는 안 보이고 비열하고 위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색을 통해 민중을 상징하고 청색을 통해 권력을 지향하는 이런 색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29세기 공산주의 컬러 적색과 흑색은 14세기 파리 부르주아 컬러를 그대로 모방한 거다. 이겁니다. 에티엔 마르셀은요 보통 프랑스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영국을 적으로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사위임에도 영국에 붙어먹은 샤를 2세랑 같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하지만 왕세자는 프랑스를 먼저 살려야 했죠. 아무리 봐도 누가 보아도 에티엔 마르셀의 행동은요. 프랑스를 영국에 넘겨주더라도 자기들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만 찾으면 되는 거라 이렇게 느껴졌다고요. 나중에 이 문제를요, 이 주제를요, 마르크스주의자 쓰레기들이 계급투쟁이 먼저냐, 민족 해방이 먼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싸움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에티엔 마르셀이 잘 보여주듯이 계급투쟁의 본질은 소수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핑계였을 뿐이에요. 이 문제는요 1871년 파리 꼬민 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극소수 부르주아 엘리트들은 항상 전쟁을 통해서 민족 배반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찾아왔는데 이 공산주의자라는 놈들이 딱 그런 놈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왕세자는요 내각을 산부의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마르셀의 요구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나바리의 샤를도 파리에 재입성했죠. 에티엔 마르셀은요 왕세자를 겁박해서 샤를르 2세한테 1000명의 군인을 모을 돈을 만들어 주었어요. 완전히 프랑스 왕세자를 포로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왕세자는 아버지도 지금 런던 탑에 갇혀 있는데 왕세자는 에티엔 마르셀의 파리 시민들과도 싸워야 했고요. 나바르의 샤를 2세의 군대하고도 싸워야 했고 파리 주변을 돌아다니는 영국군과 이 세 개의 적과 싸워 나가야 했다 이거죠. 여기서 계급 투쟁이 가능합니까? 민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계급이 존재할 수 있겠냐고요. 에티엔 마르셀은 자만했죠. 그래가지고 왕세자를 그냥 가만 냅뒀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몰래 센강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래 다 냅둬라 냅둬. 뭐 어차피 권력도 없는 왕세자인데. 하지만 파리를 떠난 왕세자는 파리 북동쪽 썽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골프장 많아요 거기. 한 넓은 곳이에요. 거기서 군영을 차리고 피카르디 쪽, 보베, 프로방스 쪽에 프로방스는 북쪽의 프로방스, 남쪽 말고요. 그쪽에 지방의 그 귀족하고 기사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파리 동쪽에서 파리로 가는 그 식량 그 유통로 거기를 막았어요. 어떤 마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세자는 아직은 전투를 벌일 만큼의 군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봉쇄 작전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꽁피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부회가 소집돼가지고 파리 에티엔 마르셀의 쿠데타 정부를 대역죄로 단죄를 했습니다. 에티엔 마르셀은 큰일 났죠. 에티엔 마르셀이 힘을 쓸 곳은 파리밖에 없었거든요. 파리 바깥은 왕세자가 다 점령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야금야금. 근데 하필 왕세자의 점령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 봉기가 벌어집니다. 이걸 자크리 농민 반란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농민들이 봉기 첫날 9명의 귀족을 죽입니다. 에티엔 마르셀은 이 농민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리의 시민들 300명을 보내주죠.
과연 이 농민 봉기가 자발적이었을까? 일단 왕실 군대가 파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파리 주변 80km 이내, 빨리 걸어서 하루만 도착하는 곳에서만 봉기가 일어났다. 파리 부르주아가 300명 이상 참여했다. 2개월 단기간에 끝났다. 영주는 공격하지 않았다. 농노 문서도 태우지 않았다. 봉건제 폐지를 말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개별 귀족들한테만 불만을 토로했다. 이 봉기 지도자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모두 친왕실 경향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농민 봉기입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자크리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게 농민 반란이 아니라 에떼르 마르셀이 계획한 거 아니냐. 응?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실제 문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역사학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시 1358년에 그 자크리 난에 참여했던 그 농민 지도자들을 면모를 봤더니 출신 지역을 봤더니 24.4%만 농민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 출신이다 이 말이죠. 음. 그리고 아니면 바깥에 있던 출신이든가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을이나 도시의 성체를 공격한 비율은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농민 봉기가 일어난 대다수 지역은 농민 지역이 아니라 유통지와 물류 지역이었다 이 말이지. 모두 에티엔 마르셀이 손이 닿는 곳이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농민 봉기예요. 1323년에 플랑드르 소부르주아 농민 봉기가 있었어요. 그때 봉건제 폐지를 외치고 농민 공동체 자치를 외치고 도시 공동체 자치를 외쳤다고요. 목적이 명료했어. 1300년대 말에 벌어지는 영국 농민 봉기도 자영농의 농민 봉기라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봉건제를 폐지하라. 쓸데없는 과세를 우리는 거부한다. 아니 명료한 슬로건을 가지고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근데 프랑스는 뭐야? 이 사람들은 자치를 원하지도 않고 봉건제 욕하지도 않고 과세 문제를 이슈화하지도 않고 영주 공격도 안 하고 농노제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농민 봉기냐고요. 그러니까 의심받아도 싸죠. 에티엔 마르셀이 이게 조직한 거 아니냐. 에티엔 마르셀과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그 자크리 농민을 살육한 사람은 에티엔 마르셀의 같은 편인 나바리아 샤를르 2세였어요. 이제 용도가 다 있다 이건가? 이 봉기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말이에요. 막 도망을 쳤거든요. 그 도망치는 농민들을 모두 끌어다가 재판도 없이 모두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학살하는데도 지겨워가지고요. 군대를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요. 이 강을 뒤로 두고 농민들을 밀어붙였다가 그래갖고 수천 명이 강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샤를르 2세 군대한테 쫓겨갖고 도망치다가 다른 마을에 가서 성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습니다. 51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와 마을 중에 단 한 성만 문을 열어줬다 그래요. 농민들은 모두 같이 봉기를 일으킨 농민이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먼저 걸어 잠갔다 이 말이에요. 잡힌 농민들은 모두 처형됐죠. 왕세자에 대항하는 샤를르 2세라고 해서 결코 농민 편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농민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에티엔 마르셀도 이 샤를르 2세가 농민들을 이렇게 살육할 때 가만히 있었고요. 자고로 부르주아가 노동자 편인 거 봤어요? 자고로 당시 노동 부르주아가 농민 편인 거 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귀족이 농민 편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 믿은 게 잘못이죠. 농민들이 잘못한 거죠. 샤를르 2세 군대한테 이렇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몰살을 시킨 그 용병들 중에는 영국군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에덴 마르스한테 붙었던 샤를 2세가 이제는 영국 편에 붙어가지고 영국 용병을 자기 군대로 채웠다 이 말이죠. 에덴 마르셀도 파리 상업 부르주아를 대변하면서 샤를 2세와 편을 먹었지 절대 농민과 노동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말로만 농민 노동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소부르주아를 지키자 이따위 식으로 헛소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은 모두 상업 거대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요. 이렇게 본다면 농민 노동자들도 같은 부르주아라고 하는 에덴 마르스를 믿은 게 잘못인 거죠. 왕세자가 이제 파리를 포위해서 들어오니까 왕세자한테 달려가서 동맹을 맺은 게 누구야? 샤를르 2세예요. 이런 미친놈을 비열한 놈을 에덴 마르스는 계속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소부르주아들하고 파리의 노동자들이 에덴 마르셀 저 인간도 샤를 2세만큼 배신자 아닌가 의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저기 파리의 소문이 마구마구 돌아다녔습니다. 에덴 마르셀이 파리를 영국이나 나바르 군대한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부르주아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죠. 1358년 7월이 되니까요. 파리 시민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7월 31일 파리 시내에는요. 거리에는 이미 왕실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적색 다 없어져 버리고 파란색, 백색이 휘날리고 있었고요. 12세기부터 이 프랑스 기사의 전투 슬로건 뭉치자 종묘 사직을 위하여 몽주아 샌드니 이를 외치고 있었다고요. 각 나라에는요 기사들의 그 전투 기합을 딱 준다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몽주아 앤 세인트 조지라 그러고 프랑스는 몽주아 앤 샌드니라 그런다고. 그거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요. 몽주아 앤 샌드니를 종묘 사직을 위해서 싸우자. 에덴 마르셀이 아니라 종묘사직 왕을 위해 싸우자 이거죠. 나바르가 왕세자랑 같은 편 먹겠다고 나갔거든요. 성 바깥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 그래서 에덴 마르셀이 열쇠 달라 그래갖고 열쇠를 뺏었다고 생잔투안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어요. 자, 프랑스 파리 가시면은 그 바스티유 감옥이 있거든요. 바스티유에서 동쪽으로 한 40m만 걸어가면 옛날에 그 생안투안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습니다. 다 지금 무너졌지만 그 성문 열쇠를 뺏었어. 그러니까 그 부시장이 당신 왜 이러시냐고. 절대 성문 열쇠 못 준다고. 샤를르 2세는 배신자라고. 영국군이 들어온다고. 에덴 마르셀 당신이 지금 우리 파리를 영국군한테 넘길 생각이냐고. 그리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에덴 마르셀을. 그 성문 위에서. 칼로 몇 차례나 찔렸는지 몰라요. 비참하게 죽었죠. 에덴 마르셀. 왕세자는 8월 2일 생잔트한 성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들어와 봤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왼쪽에 생마르셀 목이 잘린 채로 창에 꽂혀 있고 여러 파리 부르주아들이 잘라진 머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파리 부르주아들이 벌벌 떨었죠. 적색, 흑색 모자 모두 불태우고 왕세자 만세 그랬습니다. 부르주아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샤를르 5세는요. 왕세자는 이 극단적으로 구테타에 참여한 자본가 부르주아 15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용서했습니다. 뭐 아버지 인질값도 모아야 되니까 다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샤를르 5세는 이렇게 파리로 들어와서 다시 프랑스 땅을 찾을 구상을 했고 야금야금 땅을 찾게 되죠.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민족과 나라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계급투쟁을 먼저 벌입니까? 계급투쟁도 민족투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산주의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서로 개념도 부딪히지도 않는 개념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만들어 지네 욕심을 위해서. 왕세자가 파리를 되찾은 후에 6년 후에 아버지가 영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진정 샤를르 5세로 왕위에 올랐죠. 1377년 에드워드 3세도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프랑스 왕 샤를르 5세는 보르도, 칼레,
브르타니에 브레스트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많은 영토를 찾았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살렸다 이 말이죠. 예. 모든 계급이 모두 모여가지고 나라부터 살리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장인이었던 장 2세를 배신하고 앳데 있는 마르셀도 배신하고 자크리 농민들도 배신했던 나바리아 샤를 2세는 어떻게 죽었나? 오래 살다 죽었어요. 1387년에 죽었는데요. 단지 비참하게 죽었죠. 이 병에 걸려갖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몸에 도끼를 빼려면 몸이 뜨거워야 된다면서 온 몸에다가 45도 알코올도 없어 45도 꼬냑을 쳐붓고 거기다가 아마포를 덮어갖고 꿰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마포 위에다가도 꼬냑을 계속 발라놨다고. 바른 게 아니라 부은 거죠. 근데 이 아마포를 꼬매는 이 바보 같은 간호사가 이 꼬매는 실을 끊으려고요. 가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위를 사용하면 왕의 몸에다 상처를 준다 그러면서 촛불로 끊어갔어. 그러다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죽었습니다. 아이고 휘발유에 몸 바르고 그 위에다가 촛불을 갖다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몸 전체가 불이 붙어갖고 산채로 타서 일주일간 그 화상에 고통받다가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이 배신한 놈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긴 죽어야죠, 그죠? 그게 하느님 앞에 정의겠죠. 에티엔 마르셀의 이 쿠데타 사건, 이게 500년 후에 똑같이 벌어져요. 1870년 프랑스가 독일한테 패하고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죠. 똑같아요. 장 2세하고 500년 전에 했던 거랑. 그때 프리메이슨과 사회주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죠? 제2제국을 파기하고 프랑스 공화국을 선포했죠.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군이 파리로 진군하고 있었죠. 에드워드 3세처럼. 이러고 있는 전쟁 와중에 정치 체제를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이 프리메이슨과 유대 사회주의들은 파리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파리 꼬민을 결성했고 파리 해방군을 부르짖었습니다. 파리의 노동자들을 앞세워서 총바지로 만들었죠. 내분도 일어났고 파리 시민 스스로 파리를 불태웠고요. 이 민중은 노동자들은 협상할 줄 몰라갖고 결국은 정부관에서 잡혀갖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죠. 그 사이에 파리 꼬민의 프리메이슨과 유대 사회주의들 다 어디 갔어요? 모두 빠져나와가지고 정부군에 들어갔죠. 나중에 대표적인 놈이 조르주 클레몽소, 아돌프 티에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빅톨 유고. 빅톨 유고는 뭐 꼭 거기 참여했다기보다 이거 동조를 했으니까 그랬던 것들입니다. 죽어나간 사람은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14세기 에티엔 마르셀은 확실히 중세 시절 한복판에서 파리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첫 번째 자본가였습니다. 에티엔 마르셀은 이 파리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루기 쉬운 나바리아 샤를 2세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를 영국의 봉토를 갖다 바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도를 가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려 그랬든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됐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삼부의 대표라고 하는 파리 부르주아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본 이기심은 있었어도 애국심은 없었죠. 단지 국제 공조만 있었죠. 에티엔 마르셀이 샤를르 2세를 시켜갖고 영국과 공조했듯이 플랑드르랑 공조했듯이 아돌프 티에르가 독일 비스마르크와 공조해서 자국민들을 학살했듯이 국제 공조만 있었지 애국심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도 국제 공조만 있지 자국민에 대한 애정은 천무하죠. 오로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속닥거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 생활에 크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바로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부르주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후대 줄주 미슐레 같은 역사학자들이 에티엔 마르셀을 중세의 당똥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했다고요.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 헌법 법률을 만들어서 부르주아 마음껏 헤쳐먹을 수 있게 만든 게 조르주 당똥의 법안들이었는데
430년 전에 앳덴 마르셀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숭배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화주의자들한테 숭배받아야 돼요. 비스마르크가 그랬잖아요.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놈들,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놈들한테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중세 서양사가요. 로버트 포시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유럽 부르주아들은 민주 공동체의 환상을 선전해왔다. 이 사람이 말하는 중세는 근대까지 포함하여 1648년까지 포함합니다. 봉건에 대항해 싸운 자유주의 옹호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 도시의 이익만 위해 군주에게 맞섰다. 더 나아가 왕과 같은 특권층에 의해 위험받는 계급의 이익만이 그들의 개혁과 반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중세든 근세든 이 포스에 같은 중세 사가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민중봉기한테 잘 점수 안 줘요. 중세 이래 민중봉기가 어떤 비열한 지도자들한테 이끌려져 왔는지 잘 알고 있고, 민중들이 어떤 동기를 통해 갖고 이런 비열한 지도자들 밑에서 목숨을 바쳤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봉기 혹은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공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14세기부터 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 자본가들의 모든 혁명적인 움직임, 이거는 오로지 상업 부르주아의 계급을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이용당한 것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이익 획득 절차에 농민을 핑계댔다고요. 모택동이든 레닌이든 마르크스든 간에. 저는 공산주의 혁명을 절대 노동자 혁명으로 안 봐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농민과 노동자를 앞세워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찬탈하는 짓거리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중세 이래 근세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온통 거짓말쟁이들 모여있다 이 말이죠. 나바리의 그 샤를 2세가 그랬듯이 자기가 탈취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권력, 이걸 위해서 영국군마저 자기 용병으로 썼던 놈이에요. 농민과 노동자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어 봉기를 일으켰을 뿐이야. 그 봉기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게 앳덴 마르셀 같은 금융 자본 부르주아였다 이 말이에요. 이 바보같이 중세부터 지금까지 아리따운 이념이라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결국 봉기나 전쟁이 벌어지면 전선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들은 농민과 노동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1323년, 1390년, 90년대 플랑드르와 영국 농민들의 혁명적인 움직임을 보시라고. 자영농들이었고 자가영업자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의 봉기는 정당했고 성공적일 수 있었고, 자기 땅 자기가 갈고 자기 공장 자기가 돌리는 와중에 불이익이 들어오면 그때 맞서는 노동자들이 항상 어떠한 성과를 이뤘지, 어떤 이념에 얽매여 갖고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농민 노동자들은 개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소수 엘리트한테 모든 이익을 다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1871년 파리코민의 역할은 프랑스를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다시 돌리는 역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노동자들이 만들어줬다. 이런 바보 같은 민중의 희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떠한 계층을 대변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백신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나요?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